그날 저녁 나는 문을 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잠깐 화장실 간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 뭔가 떨어뜨렸나 싶어 들어갔던 겁니다. 내일 입을 셔츠를 다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 셔츠는 민준이가 자주 입는 흰색 셔츠였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그가 회사에 갈 때면 항상 입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려서 침대 위에 놓아두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본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민준이, 그의 표정, 그의 손의 위치, 그리고 그 상황 전부.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처럼.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황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목소리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안해.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나는 서둘러 셔츠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 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어색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의 모습, 그의 표정, 그곳에서 흘러나오던 그 감정들. 이상한 것은 내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한 놀람이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느낌. 그게 뭐였는지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올해 55살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20살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나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도 어렸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후 남편을 따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따라 발령이 자주 났거든요. 부산, 인천, 대구, 그리고 다시 서울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착했습니다. 그는 나를 소중히 여겼고 지은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되기 몇 해 전 남편은 갑자기 나를 떠났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을 줄을 모르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나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의료보험금과 약간의 유산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인 것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준이와의 나이 차이에 대해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딸이 남편보다 얼마나 어린가라는 말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딸의 미소를 보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이가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운전하고 있던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내 유일한 딸이 없어졌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극도의 슬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이 질문을 매일 던졌습니다. 나는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는 순간 내 딸이 죽었다는 현실이 다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나도 계속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나는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내 딸의 남편, 지은이를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훌륭한 신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것이 딸을 더욱 소중히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그의 회사 동료들이 장례식에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내 남편처럼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을 때 항상 함께 있던 딸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내가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그의 집을 보니 정말 비참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요리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해? 우리 지은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의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반찬을 남기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침대 옆 탁자에는 지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음이 빛나는 그 얼굴. 나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을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40살이 넘어서자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요. 하지만 나는 늙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찍부터 나는 운동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운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헬스장에는 주 5일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했고 저녁에는 요가를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운동은 더욱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보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지은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은 나를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정시에 나타났고
항상 성실하게 운동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55살이라고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55살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탄탄했고 피부는 밝았으며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내 몸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수 있는 자기 관리였습니다. 적어도 내 몸만큼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을 때도 지은이는 나를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엄마 같지 않아. 엄마 친구 같아. 그렇게 웃으며 말했던 딸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딸이 엄마인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민준이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딸을 잃은 사람을 돌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우울하기만 하면 우리 지은이도 못 쉬고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준이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있던 눈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밥 먹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회사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갔습니다. 내가 준 밥을 먹으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주가 지났고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가 내 운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헬스장에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정말 좋은 치료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내가 기구를 다루는 모습을 민준이가 보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내 동작을 관찰했습니다. 내가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을 때 그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령을 들며 운동할 때 그의 눈은 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어떤 날씨였는지 기억합니다. 늦가을이었고 날씨가 선선했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던 그 계절. 장모님, 우리 집에 와 살아요. 방도 많잖아요. 내 아파트에 재건축 문제가 생겼을 때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혼자 어딘가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민준이의 집에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제외하고는. 나는 그의 집의 게스트룸을 선택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침대도 따로 있었고 욕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호텔에 묵는 객과 주인처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헬스장을 다녀온 후 운동복을 입은 채로 집에 있을 때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처음엔 무의식적이었습니다. 내가 부엌을 지나갈 때 그가 내 다리를 본다는 것을 눈치채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걸까요? 아마도 내가 이미 그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을 때 그의 눈이 내 다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리고 딸을 잃은 후, 나는 자신을 어머니로만,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의미를 딸과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어진 후 나는 누구였을까요? 그런 나였는데 민준이의 시선이 나를 다시 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민준이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나요? 나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 나는 가슴이 철렁하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그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의 칭찬에 나는 더 크게 웃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주방에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내 동작을 더 우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몸을 더 잘 드러내도록.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내 몸을 느리고 펴고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헬스장을 다녀온 후 아직 운동복을 입은 채로 집에 있던 날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타이트한 레깅스와 스포츠탑. 내가 선택한 이 옷이 내 몸을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인 척하며 부엌을 드나들었습니다. 음료를 마시기 위해,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필요 없는 일들을 여러 번,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밤 셔츠를 들고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내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민준이, 그의 호흡, 그의 몸, 그의 욕망이 보이는 상태. 그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죄책감도 아니었고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자로서의 욕망.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혼자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몸, 그의 욕망, 그리고 나 자신의 욕망도 함께. 나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늙은 여자도 여전히 욕망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과 밥과 김,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내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준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우리 사이의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편안한 침묵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슬픔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을 유지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일주일은 고문 같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민준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마주치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방식이 변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더 강렬해졌습니다. 더 의식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약속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나는 운동복을 입고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무의식적인 척하면서요. 하지만 나는 의식적이었습니다. 매우 의식적이었습니다. 밤에는 내 방에 혼자 있으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민준이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네. 저녁은? 아직 안 했어요. 장모님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앉아.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있잖아. 나는 먼저 꺼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했습니다. 라고. 그는 내 것을 먹으며 삶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민준이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지은이를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했습니다. 한동안. 그러나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생존. 남겨진 자들의 생존. 나도 사람이야.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나도 그동안 생각했어.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식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그동안 느낀 감정들을 마침내 말했습니다. 숨겨온 모든 것들을.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내가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머니, 단순한 아내가 아닌 여자로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온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사랑받는 느낌, 원하는 느낌,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결국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나는 아침에 더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아니라 계란말이로. 밥도 더 특별하게. 반찬도 더 많이. 그는 저녁 6시에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8시 9시에도 나타나지 않던 그가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왔어? 네, 왔어요. 그의 대답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느 날 민준이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여행? 네. 조용한 곳으로요. 우리 둘 다 좋아할 만한 곳.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의 펜션에서 나는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해변을 함께 걸으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이 느낌,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내가 준비한 재료로 민준이가 도와주면서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나는 중얼거렸어요. 됩니다.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는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해요. 민준이가 내게 처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 행복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생각해보면 지혜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큰딸,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 관계를 받아줄 리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나 걱정된다고 했던 내 딸의 말. 그 말 속에는 나를 다시 살아가는 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이 든 어머니로만. 다음 주,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그럼 당분간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하네. 이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도 이제 끝나간다고. 지혜가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처음 본 지혜의 얼굴, 엄마를 보고 안아주는 그 느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
낮에는 민준이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에는 우리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집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문 너머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혜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지혜가 깰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지혜가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날 나는 민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말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할 짐들을 나르면서 나는 우리의 시간이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짐을 나르러 나간 사이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아직도 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너 아직 젊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많이.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내 큰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내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추억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것은 내가 다시 살아 있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가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할 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도, 혼자 밤을 보낼 때도,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고마웠어. 민준이. 나는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고 저녁마다 운동을 합니다. 트레이너들은 나를 여전히 놀라워합니다. 박 여사님, 정말 정련하시니까 더 젊어 보이세요. 나는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는 웃음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이 값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잘했어. 행복해야 해. 정말로. 내가 받은 답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모님도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여자가 다시 살아났던 그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 지은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웃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죄책감도 배신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이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생존.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거룩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여자입니다. 어머니였고 아내였지만 그 이상으로 여전히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